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중입니다. 환영식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장관이 참석을 했고 한국에서는 여러 경제인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역 없이 대화하는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확장된 억지력 공약으로 두 나라 정상은 관련 선언문에도 서명합니다. 이 부분을 뉴욕타임즈는 북한의 위협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할지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핵 자산 한국 배치는 윤 대통령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그 말은 미국이 원치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환영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출마를 발표한 대통령답게 국내 국제 이슈 모두를 엮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최근에 한국전 당시 숨진 미군의 유해를 찾아서 그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전 외무장관이 이코노미스트에 한국이 한미일 관계에서 시험에 처했다는 어피니언을 보냈습니다. 세계에 알려주는 이 기고문에서 강경화 전 장관은 결국 일본이 완전하고 정직하게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해야지만 한미일이 함께 번영한다는 주장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처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길고 의미 있는 통화였다고 말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클래런스 토마스에 이어 닐 고서치 대법관도 부패 혐의를 받는 시점에 상원 청문회에 이 문제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 소비가 주춤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쿨다운된다는 사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부터 인 애니타임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공동 성명도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국빈 방문으로 초대한 사람이 이제 한국 대통령이고 유럽에서 프랑스 대통령인데 일본과 미국이 가장 가깝고 여러 가지 공유를 많이 하지만 아시아 대통령으로서 처음 국빈 방문으로 초대한 사람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국빈 방문으로 초대하는 행사를 많이 보는데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글쎄요,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였다 하는 것을 전해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 이게 뭔지.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오늘 아침에 혹시 저희 아침 뉴스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미국 뉴스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12년 만에 처음 있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의전도 내용이 사실은 컨텐츠가 더 중요하지만 의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성의 있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좀 그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이제 7시 조금 지나서 미국의 뭐 부통령이 맨 앞에 등장을 했고 장관들 거의 다 나왔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뭐 무역대표부 전부 나와서 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부부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도착할 때까지 로즈가든에서 백악관에서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미국 방송들은 전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한국 지도자를 국빈 방문 두 번째 국빈 방문으로 초대를 했는데 이게 과연 뭐 무슨 의미인가 하는데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Also, of course, sending a message to China. That perhaps is the most important message underscoring all of this, the unity between the 어쩌면 US 이제 and South Korea. So it is very 이게 제일 important. 중요하다고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과 미국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가. 이게 지금 한국이 처한 어려움입니다. 한국이 turn between two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런 것,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한국 대통령을 제일 그 아시아에서 먼저 국빈 방문으로 초대를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가 91년도에 걷어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CNN 방송에 폴라 행칵스 특파원이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been serious discussions about the South Korean 네, saying 이건 이제 앵커가 얘기를 하는 put nuclear 거고요. weapons back in South Korea. 예, 한국에 이제 다시 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여론은 increasing call for South Korea to have its own nuclear weapons program. 10 years ago when I was here, this was a fringe argument. 네, 본인이 이제 10년 전에 한국에서 이 같은 뉴스를 보도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핵무장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뭐 핵 자산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 이걸 넘어서 직접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지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그 높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된 핵 억제력,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할 때 미국이 갖고 있는 핵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을 달래던 위협을 하던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핵 확장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Consistently said that he wants more reassurances from Washington. He has said that the extended deterrence, that the nuclear umbrella that the US offers to its allies needed to be 네, strengthened. 익스텐드된 그런 그 억제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우산 아래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것처럼 이제 군악대가 연주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제 모두 이제 기다렸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뭐 처음 만나는 게 아니니까는요. 여러 모습 그리고 백악관에서 미리 한국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전부 인사를 했고 또 한국 측에서도 박진 그 외교부 장관도 와서 한국 측에서 온 대표단은 거의 바이든 대통령과 영어로 직접 그 얘기를 하는 경제인단이 됐던 아니면 그 행정부의 사람이 됐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그 앵커들이 가장 주목했었던 것은 두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만 한 것이 아니라 허그를 했다. 이제 다정함을 서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Didn't just shake hands. There was an actual hug. There was a hug. Between the two presidents. So interesting to note that there they go walking off, where they Now will we're going to hear remarks make some from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전부 뭐 앵커도 그렇고 뭐 백악관 출입 기자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상대의 국가가 먼저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군포도 다 그 발사하는 게 들리죠. 네, 이제 미국 국가가 이렇게 울려 퍼졌고요. 그 뒤에는 당연히 초대를 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사가 이어졌겠죠. 뭐 당연하게 뭐 아주 특별하다, 반갑다, 환영한다. Welcome to the White House. Today we celebrate the ironclad alliance, the shared vision of our future, and the deep friendship. 네, 뭐 미래의 그 비전도 공유를 하고 아주 깊은 그 우정, 동맹 같은 것을 얘기를. Ms. Kim, you were kind enough to host me in 네, Seoul 지금 이제 last 대통령 year. 부부를 Just 초대를 10 days 했다 after 하는 your 얘기를 합니다. inauguration. 본인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열흘이 됐던 때에 한국을 방문을 했었다는 그 과거도 얘기를 하고요. To this administration. 두 번째 이 행정부의 국빈 방문자다. 동맹을 축하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겁니다. 공유하는 비전 그리고 우리의 깊은 우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이 연합해 됨을 경축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취임하신 지 불과 열흘 후이셨음에도 작년 서울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이 오고 할 때 이렇게 뭐든지 다 전부 통역을 하진 않거든요. 통역을 할 때는 보통 방송을 중계하는 사람들이 영어가 아닌 지금 한국어 통역이잖아요. 한국 측에. 그런 통역이 나오면은 전부 그 마이크를 내려버립니다.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몇 분인지는 제가 계산을 해보지 못했네요. 제법 긴 그런 그 손님을 맞이한 때의 환영사를 전체적으로 몇 문장 하고 한국이 통역을 하고 한국어로 통역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이게 이제 대접은 일단 해준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정상회담 중에 그 내용에서 뭔가가 정리가 되겠지만요. 그리고 On September 1, 1950, Corporal Luther Story performed acts of bravery above and beyond all 루퍼라고 했나요? 루터? 스토리라는 그런 그 상병이 부상을 당했는데도 그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적과 싸우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숨졌는데 유해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유해를 찾아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그 영웅으로 메달도 수여를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was never accounted for until now. Until now 못 찾다가 찾았어요. Together to identify Corporal Story's remains among those buried. 여기에 이제 부산에 있는 그 뭐 묘지도 나오고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숨진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이디오피아, 캐나다 이런 뭐 UN 깃발 안에 참전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쭉 하면서 이거는 국내용입니다. 미국에 어제 재선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미국에 9월 1일 그랬더니 박수를 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루서 스토리 상병은 한국정 당시 부산 교두보에서 동료 전우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초월해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스토리 상병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자기 자신 부상당한 채로 퇴각하는 중대를 보호하고자 적군의 공격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듬해 1951년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인정받아 자유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병의 유해는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최근까지 말이죠.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국은 협력을 통해 국립태평양 기념묘지의 한국인 무명용사 유해 가운데 스토리 상병의 유해를 찾아내게 되었고 오늘 스토리 상병을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예와 함께 그의 가족의 품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영웅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영웅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국내용 발언도 있지만 이 발언의 그 중간에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그 동맹 관계는 계속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이어갔습니다. 70주년 한미 동맹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over the past 7 decades, our alliance has grown stronger and more capable. And the cooperation between our people, our commitment to one another, has grown deeper across every aspect of our partnership. Today, our economies are in the vanguard. 네, 지난 이제 70년 동안에 한국과 미국의 사람과 사람, 경제 모든 것들이 더 강하고 공고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경제, 테크놀로지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얘기를 하기 이전에요. 우크라이나 얘기 잠시 하죠. That is free and open, building secur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and pioneering the clean. 공급망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외교적인 치적이잖아요. 국내에서는 본인이 집권하기 이전보다도 어쩌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격차도 심하고 더 깊은 분열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제적으로는 국제정책으로는 본인이 제가 상원의원에 36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고 실제로 이뤄낸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삭감법이라든가 그 국내가 되겠네요. 칩스 앤 과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당적으로 이뤄냈고 그럼으로써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좀 나쁠 수 있지만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력을 쌓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미국이 스스로 고립되기도 하고 뭐 아메리카 퍼스트만을 외치던 것을 사실은 잘 모아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계산에 맞지 않게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가 나오죠. 공급망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미국의 영웅이다. 그의 유해를 찾아서 이제야말로 이제 상을 바칠 수가 있게 됐다 할 때 그 전쟁에 참전했었던 참전 용사들이 백악관에 쫙 초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박수를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사는 끝났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한국어니까 뭐 다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도 들고요. 저는 사실 준비를 하느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답사는 조금 스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CNN 방송에 그동안 쭉 이제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해왔다던가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앵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존 버먼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 이슈에 대해서. One thing that has frustrated him is that he's been unable to bring the country together, but he has revitalized international alliances. Certainly his foreign policy will be front and center in a presidential re-election. 네, 이 재선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못 다듬었지만 국제적인 이슈가 맨 전선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센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지금 한국과도 너무 중요한 거다. 중간에 또 중국이 껴있고 또 북한이 끼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존 버먼 앵커가 하고 있습니다. Certain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overall and the nuclear posture. So this is one 핵 문제와 관련해서 노스 코리아, 사우스 perhaps 코리아 in the domestic media or among voters, but this is what 그리고 이 케이트 볼드원 그 CNN의 또 다른 앵커는 폴라 행칵스 등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최근에 미국이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도청한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there's any 했어요. sign of any lingering damage from what has been what the Pentagon, the leaked Pentagon documents that, amongst other things, 네, suggest 그 이제 국방부에서 유출된 그런 문제 여러 가지요. eavesdropping and spying on allies. 그게 이제 이 두 나라 관계에 어떨까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Reportedly between top South Korean officials. 네, 조금 뒤로 가고. The Pentagon leak. And what we heard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폴라 행카스 서울 특파원은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행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이 왜곡됐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쾌한 입장을 얘기한다던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Or have any impact on what's happening today. But what it did show us was exactly how difficult. 이건 이제 그 12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쭉 이제 그 백악관의 정상회담을 하러 들어가기 이전의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제가 좀 전에 방송하다가 지금부터 뭐 중요한 게 조율이라고 표현하진 않았는데 뭐 만들어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건 또 맞진 않죠. 정상이 회담을 할 때는 거의 완결이 돼서 뭐 지금 선언문까지 다 작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지만 항상 뭔가가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있는 거죠.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뒤에 전해드릴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어제의 그 스캇 스나이더도 그랬고 그리고 그제의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씨도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다. 어차피 지금 핵 단추는 미국이 눌러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이 되겠죠. 자, 잠시 뒤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겠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만찬이 있잖아요.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이 있는데 그 국빈 만찬에 많은 요리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에드워드 리라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하도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이 손님이 왔을 때 무엇을 대접했다, 음식 메뉴가 뭐였다 일일이 얘기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때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교에서의 그 나라를 국빈으로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하는 것은 그것도 또 하나의 아주 그 중요한 어떤 그 상징, 표현이기 때문에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데이비 생얼 그리고 최상훈 뉴욕타임스 특파원이 쓴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핵무기들로부터 지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약속. 왜 재약속이라고 하냐면 extended 확장된 deterrence라고 핵 억지, 북한의 그것을 억제하는 확장된, 그런데 그냥 억지가 아니라 확장된, 전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한다는 것을 바이든이 다시 약속을 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건 미국이 우리가 기꺼이 한국을 그렇게 방어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며칠 동안 중요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 이 같은 의견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몇 번, 세 번의 만남 끝에 결국은 하노이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고 그 이후 4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자들이 이 데이비 생얼 씨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도대체 얼만큼인지 세기를 카운트하기를 포기할 그럴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 테스트도 너무 자주 해서 저도 올해 몇 번 했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혼돈할 정도예요. 큰 헤드라인이 안 될 정도다. 이건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또 했어? 그냥 어깨 한번 딱 이렇게 슈럭 하고 많은 그런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할 때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목표라고는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헌법까지 고쳐서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 공격도 핵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안 되죠. 대신에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장된 억제력, extended deterrence라고 이것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미국의 핵 자산을 이용을 해서 북한을 설득하든지 북한에 대응한다는 서약, 오늘 그 선언문에 서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말은 지난 30년 동안의 모든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 또 제재도 해봤지만 경제 제재, 개발을 하고 뭐 약속 이것도 다 모든 평양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 능력만이 탑픽이 아니지만 오늘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한미동맹 70주년도 있고 중국과의 문제, 또 한국 기업의 뭐 미국의 투자, 기타 등등 우크라이나 문제, 서울과 일본과의 관계, 반도체 특히 이제 그 제조업 한국이 투자하는 이런 많은 것이 있지만 결국은 북한의 핵 능력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상호 관심사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한국이 조금 꺼려하고요. 중국 때문에. 어떤 부분은 또 조금 더 해주지.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 생각한다면 또 이것도 또 어느 나라인가는 불편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버드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목표는 그 핵무기를 적어도 영국이나 프랑스만큼은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한 200개, 프랑스가 한 300개 정도 되잖아요.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한국은 한 개도 없고 미국 것도 지금 한국에 없고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은 뭐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너무 많이 얘기했었던 겁니다. 이것을 추구는 한다. 뭐 말이니까 하긴 하겠죠. 그러나 북한이 그러면 뭐 합니까? 바이든 측에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 한국의 전화도 완전 무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갔다. 미국 국방부가 추산하기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항상 중국을 의식하니까 2035년이 되면은 중국이 핵무기를 1,500개로 늘려서 그리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사용한다 만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사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뭐 나올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화염과 분노를 얘기를 했고 직접 그다음에 외교를 해서 6개월 만에 북한이 다 포기할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김정은 만나고 오다가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안심하고 잘 수 있어.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났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최선희 외무상이 최근 몇 개월 동안 반복했었던 얘기, 북한은 세계 수준의 핵파워 마지막 단계다, 역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북한이 뭐 한국을 뭐 선제 공격한다던가 이러한 의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관계자는 뭐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비치에 뭐 호텔 지어주고 어떻게 해주고 대신에 핵무기 포기해. 이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의 목표는 하버드 그 이벤트에서 결국은 왕조를 지키는 것, 자신들의 세습을 하는 것, 그러려면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북한도 중국이 지금 입장이 전에 육자회담 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는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 뭐 이렇게 육자회담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핵 능력이 강화돼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중국도 북한이 뭐 그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좀 미국의 동맹국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해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3월 7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성 32로 시찰하면서 그 모듈이 사진이 진짜라면 대량 생산을 표준 핵탄두 작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한국 관계자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굉장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아무튼 그러므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확장된 북한의 핵 억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맥스 부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더 정규적으로 더 눈에 띄게 핵 잠수함이나 뭐 그런 뭐 전투기 등등을 한국에 보낸다. 트럼프 시대에 축소됐던 것을 다시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뭐 사이버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는데 얼만큼이나 미국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핵 자산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쓸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불편하고 망신 있는 그런 점도 있지만 어쨌든 전략적인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전술핵무기 뭐 91년도에 걷어내간 것. 이건 제가 듣기에는 미국이 이걸 원치 않는다로 들리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으면 아마 두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 같으니까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끝내고 나서 하는 그 공동 선언문도 발표하고 기자회견하는 것, 저도 기다림의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같은 그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짐작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는 미국 기자들이 항상 국빈 방문자가 와 있더라도 미국적인 이슈를 물어보잖아요. 어제 대선 출마를 발표를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말실수 기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피해 보려는 것이 강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까? 그걸 제가 아는 한 가지고, 제가 아는 두 번째는 평양의 반응이 격렬할 것이다. 굉장한 비판과 함께.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이 항상 격렬하게 말한다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뭐 최근에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말들 많이 쏘아내지만 그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진 않잖아요. 그 두 가지는 제가 지금 짐작할 수 있고, 어차피 기다림이니까 강경화 전 외무장관이 이코노미스트에 보낸 그 기고문을 보냈다기보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초대를 해서 이제 글을 써달라고 초대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지금 라이브인가요? 네, 제가 아무튼 두 나라 정상이 나오면 전해드리겠고요. 신뢰라는 것이 외교적인 스피치에서는 아주 많이 인용이 되는데 지금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겁니다. 외교 선봉에서는 사실은 신뢰 말을 하지만
상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항상 파악하는 게 작업의 일부고 이건 가까운 동맹국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청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청 놀랍지 않다. 미국이 도청 습성을 벌인 것은 제가 미국이 한국을 도청하고 나서 한국의 주요 임무를 한국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이 미국의 도청 역사는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누군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었는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그런데 이 강경화 전 외무장관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다 도청한다. 가능한 한. 한국도 국가정보원이 있잖아요. 예전에 안기부가 있었잖아요. 능력껏 한다. 옳지 않아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미국의 이 도청이 당파 정치에 기름을 부어서 야당의 반응 아시고 뭐 그야말로 신뢰의 위반이다. 뭐 부분적으로 맞는 지적이고요. 나아가 한미 동맹을 왜곡했다, 훼손했다 하면서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좀 과장된 것도 있고 정부는 또 뭐 미국을 믿는다고 하고 다 왜곡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3월 달에 한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포기하면서 그리고 일본 방문으로 가면서 징용 배상을 일본 회사가 해라 하는 것을 받은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 포기를 하고 통큰 양보를 했다고 뭔가를 일본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선거가 끝나면 뭐가 될까? 뭐 이렇게 G7 정상회담 초대받아서 가니까 그럼 뭐 좀 나올까 하는 그 상황인데 그리고 다시 한미 동맹 70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안보 또 이제 무역 전쟁 여파도 한국으로서는 지금 불편한 거잖아요. 굉장히. 그리고는 과거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 통해서 가난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까지 가서 10대 10번째 경제 대국이 됐는데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너무나 발달했고요. 여기 한 가지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신문 잡지는 세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보는 그런 그 잡지입니다. 동맹의 안보 덕분에 사실은 이걸 한국이 또 잊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서 아니 지들이 일으킨 전쟁인데 뭐 우리가 무슨 덕을 봤어. 하지만 누가 전쟁을 일으켰건 전쟁을 일으킨 시점에 전쟁을 일으킴을 당하는 국가는 당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뒤에서 조종을 한 국가가 있다 한들 망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그 일본의 미국의 그 이후에 안보 보장, 안보 협력, 안보 동맹 덕분에 미국도 미국의 이유가 있지만 그런 덕분에 한국은 이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초기에 여러 가지로 의존하던 단계 수혜국에서 이제 미국의 유능한 파트너가 됐다. 근데 안보 이런 것에 미국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살짝 기분 좋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민주주의도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대중의 요구는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보다 훨씬 목소리가 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시민사회의 여러 활동도 활발하고 표현의 자유를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나 긴장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요즘은 뭐 팝 문화 이런 것까지 한국의 아주 활발한 발달을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활용을 해야지 미국과 동맹이 강해지는데 과거의 그 성인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주는 대로 받고 뭐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은 강한 동맹 이상이어야지 된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미국도 좀 그 비판을 하네요. 냉전 이후 세계적인 리더였던 거 맞죠. 그런데 때로는 미국이 어느 순간인가 도덕적인 우월함, 오만함으로 좀 그랬어요. 미국도 뭐 이렇게 그냥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는 외교 정책 사상가와 결정권자들을 너무나 긴장하게 한다. 그리고 해당 국가들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지금 한국 같은 국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도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 중국보다 미국에 대해서 호감 더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또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또 일본의 경우는 완전히 일본과 무슨 군사동맹을 하느냐 일본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역사의 수정주의 이런 것이 이어지면은 이거는 일본과 가깝고 코드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되지 않을 이런 일본의 역사의 반성이 없는 수정주의 같은 것이 이어지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일본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을 지려면 한국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 그게 바로 미국에도 좋고 평화와 번영 모든 것에 다 좋다. 이런 얘기를 강경화 전 외무장관이 이코노미스트에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꼭 그렇게 방송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뭐 거의 지금 한미 정상회담 만 커버를 하게 되는데 좀 전에 제가 CNN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CNN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M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잠깐 그 클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CNN 방송은 계속 도청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도청 사건이 있은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신뢰는 지금 제일 중요하게 말해주는 게 신뢰잖아요. 신뢰는 정말 철통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척 감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공동 선언문도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도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스 몇 가지 간추려 드릴게요. 미국에서 우선 3월 달에 소비가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조금은 아니네요. 한 달 전에 비해서 10%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모닝 컨설트가 잡은 데이터고 금요일에 아주 공식적인 정부 발표가 소비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언제나 이제 모닝 컨설팅 같은 데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인이 이젠 돈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세이브했었던 것이 떨어져서 모든 카테고리에서 전부 돈 쓰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식품 사는 것부터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크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결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쿨다운 되는구나 하는 사인, 소비는 이젠 지금까지만 강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강한 소비는 없을 것이다. 이런 짐작들을 하고 있고요. 상원 청문회에 저는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얘기입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여러 가지 돈과 연관된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닐 고솔치 연방 대법관,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또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이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연방 대법관으로 딱 지명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전에 두 사람의 다른 파트너와 함께 별장이 있었답니다. 별장이 있었는데 이걸 팔려고 내놨는데 두 달이 아니라 2년이 돼도 안 팔렸어요. 그런데 딱 이제 지명으로 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닐 고솔치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을 합니다.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팔렸다는 겁니다. 2017년 4월에. 그런데 이 중요한 아주 법률 회사 헤드가 샀다는 거거든요. CEO가 연방 대법원에 차주고 오르내리고 연관도 있고 하는. 그런데 닐 고솔치가 그걸 그 사람한테 팔면서 팔았다는 것까진 보고를 했어요. 아예 클래런스 토마스는 그것조차도 보고조차도 누락을 한 데 비해서. 그런데 누구에게 팔았다. 여기는 이제 공란으로 남겨뒀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이제 폴리티코에서 먼저 보도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클래런스 토마스 케이스는 너무 많아서 아내가 연관됐었던 부동산 회사 지금은 없어졌는데도 돈이 계속 1년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받는다. 그리고 어머니의 집을 본인을 막 호화로 온 매년 그런 휴가를 보내주는 공화당 기부자가 샀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많잖아요. 선물 받은 것들 신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딕 더빈 같은 사람이 나와서 청문회에 나와서 도대체 연방 대법원은 그 윤리적인 코드가 어떻게 돼가는가 이런 것도 좀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나가면 정말 망신인 거죠.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나가는 이유도 밝혔는데 지금까지는 딱 2번만 나갔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법원장 1921년이었고요. 찰스 휴즈 대법원장 1935년이었는데 그때도 이 같은 다른 대법관들의 좀 의심스러운 행동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일상적인 루틴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인은 안 나간다 하는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낙태다, 총기 문제다, 종교다, 판결이 너무 지금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굉장히 정치적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얼만큼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다, 어떤 재정적인 거래 같은 것이 있다 하면 팔고 사고 하는 것도 다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연방 대법원은 어떻게 된 거야? 연방 대법원은요, 그 윤리적인 지침이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확실하지가 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렇게 연방 대법원 최고까지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막 돈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클래런스 토마스 같은 사람도 연봉이 지금 28만 5천 달러 정도는 되잖아요. 뭐 대통령보다는 작지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기본적인 청렴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나요? 특히 자녀가 없고 하면은 교육을 다 시켰을 때 보통 연방 대법관들 많이 되니까 에미 코니 베럿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브렛 캐버나우도 아직 젊어서 아니지만 예전에 연방 대법관이 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품위 있는 생활은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의 품격을 믿는다 해서 연방 대법원에는 아주 공식적인 까다롭게 하나하나 다 적은 윤리 지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어디서 선물 받아도 뭘 받아도 보고도 않고 보고는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너무 좀 광범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공화당은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된 두 사람이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에서는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강간 혐의,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어드바이스 컬럼니스트의 재판이 시작이 어제 돼서 배심원 선정 이틀째거든요. 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건데 왜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는가? 이분의 어제 보니까 변호인이 수십 년 동안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트럼프에게 강간당할 뻔했나? 성폭행 당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부끄럽고 또 그것이 알려졌을 때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죠?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같은 거 다 끝나고 나면은 한국 언론에서 의장단 사열을 할 때 앞서 걸었느니 어땠느니 뭐 할 때 뭐가 어때 이런 사소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